인물이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준비한 외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신. 오늘 외신 당연히 뭐 제일 큰 이슈는 트럼프죠. 트럼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 정도면 압도적이죠. 원래 완전 박빙 했는데 박빙은 무슨 박빙입니까? 야, 트럼프가 이겼어요. 크게.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거죠.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게 트럼프 일기 때하고 차이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일기 때는 우리들이 다 놀란 게 트럼프를 거의 뭐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허경영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게 말이 돼? 이 쇼크.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겨? 트럼프는 허경영 아니었어? 허경영? 그러니까 트럼프 된 걸 보고 다 놀랬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리고 그때는 트럼프도 집권을 처음 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를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지들 똘마니를 구성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전통적인 우파 세력들 있잖아요. 펜스를 비롯해가지고, 그 우파 세력들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백악관 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트럼프가 열받았잖아, 그때. 그리고 뭐 상원, 하원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갖고 힘들었고, 그래서 관료 임명하기도 힘들었고, 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 요번에 여러분, 대선만 한 게 아니에요. 대선하고, 상원하고, 하원 투표 다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상원, 하원 다 이겼죠.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대선 이기고, 상원 이기고, 하원은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하원도 공화당이 이겼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 못했네. 하원도 공화당이 이겼죠. 하원도. 한번 볼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제가 아침에 막 방송 준비하면서 그 기사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하원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하원도 그 공화당이 이긴 것 같던데? 한번 볼게요. 미국 상원, 하원. 어떻게 됐나? 상원은 다수당 됐고, 하원 얘기는 없네 아직. 하원 어떻게 됐지? 네. 혹시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하원도 공화당이 뭐 유력하다고 아까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자기 사람들 그 관료 임명하는데, 그 입법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문제가 없어. 그리고 트럼프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지가 뭐라고 했어요? 요번에 이게 되면은 독재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막 독재하겠다고. 독재할 것이라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복수할 거라고. 아니, 대놓고 막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마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갖고 오늘 외신들이 당연히 관련해갖고 기사를 많이 썼죠. 그 기사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N. CNN은 뭐냐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8가지 일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 요번에 트럼프가 2016년 승리를 재현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여러분, 요번 그 대선 관련해가지고, 낭만의 계절님. 하원은 원래 공화당이 다수였다고요? 그런가요? 하원은 원래 공화당이 다수였다고요? 그런데 요번에도 공화당이 다수 됐겠네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원래 여러분, 요번에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블루월. 해리스가 블루월에서 요번에 유세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막 방송 보면은, 뭐, 트럼프도 블루월에 가고, 또, 해리스도 블루월에 가고, 블루월이 뭐 최대 격전지다, 막 그런 말 나왔거든요. 블루월이 뭔가? 블루월은 뭐냐면, 요번에 엄청 말 많았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도시들 있죠. 그런 게 블루월이에요, 블루월. 뭐, 파란 벽돌.
파란 벽. 한마디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곳. 여기는 지난 그 대선 대여섯 번을 다 민주당이 이긴 곳이에요. 민주당의 텃밭 원래. 근데 민주당의 이 텃밭을 최초로 갈아엎은 게 누구냐면 2016년에 트럼프거든요. 근데 그때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뭐 펜실바니아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 같은 데서 트럼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깜짝 놀랐는데 요번에 또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더 이상 이제 블루월이 아니에요. 이제 레드월이지. 그리고 경합주 뭐 조지아라든가 로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데서도요. 지금 뭐 트럼프가 엄청나게 우위잖아요. 이제는 내가 볼 때는 경합주도 아니야. 그래서 참 놀랍죠. 트럼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낭만의 계절님, 양원 모두 공화당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사신다고. 아 그렇구나. 지금 미국에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겠네요. 요번에 CNN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2016년도에 나왔던 현상이 요번에 그대로 재현됐어요.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2016년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냥 또라이 생각했잖아. 근데 사실은 트럼프 사전을 경험했잖아.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 난동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많이 했는지 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뽑은 거야. 또 뽑은 거. 야, 대단하다. 아마 우리 같은 외국 사람이 모르는 미국인만이 느끼고 미국인만이 알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성 정치인 진출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정말로 여자 정치인, 몰라 이게 해리스의 무능 혹은 해리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것일 수 있지만 지금 CNN은 분석하기를 여성 정치인, 힐러리건, 해리스건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특히 남성 정치인들, 남성들이 표를 안 준다는 거죠. 표를 안 준다는 거야. 해리스는 특히 요번에 고학력의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남성들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흑인들, 히스패닉들 지지하지 않았어. 또 요번에 민주당이 키웠던 낙태권 문제 같은 것도 크게 이슈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바이든이 얻었던 표만큼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근데 그게 뭘까? 과연 해리스가 이거는 어떻게 이걸 CNN은 여성이라는 거.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민주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한 번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벽이 높다. 뭐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요번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거. 이것도 요번에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내각을 임명할 때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민주당이 반대해도 소용없어. 트럼프가 지가 원하는 사람들 그냥 이제 앞으로 내각에 임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번에 보면은 몬태나, 오하이오, 또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가 지금 다 공화당한테 상원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요번에 상원을 완전 뺏긴 거죠. 근데 민주당이 그나마 제가 이 기사,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니까 그때 나왔던 기사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하원에서 그래도 희망을 찾고 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 보면은 무슨 희망이야. 하원도 끝났지.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가 입법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하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원이라도. 근데 하원도 이번에 뺏긴 거야. 이제 끝났어. 다섯 번째, 시골 유권자들의 막강한 영향력. 시골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죠. 해리스는 대도시라든가 뭐 그쪽에 강했는데 트럼프가 시골 지역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어갖고 격차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요 강세 지역에서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시골 지역. 또 민주당의 그런 대평가의 필요성이 또 있다고 CNN은 분석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은 소수민족, 또 노동조합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표를 당연히 민주당 표로 여겨왔는데 이제 그들에 대한
남성과의 관계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권 이슈 같은 거, 응? 여성 유권자들이 되게 좋아할 거고 당연히 이게 큰 이슈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선거에서는요 낙태권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메시지라든가 선거 전략 같은 거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CNN이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 이번에 라틴계의 배신 라틴계의 배신하면 너무 많은데 라틴계 남성 유권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가령 2020년도에 라틴계 남성들이 바이든을 61%가 지지했고 트럼프를 38% 지지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바이든을 몇 프로 더 지지한 겁니까? 바이든을 23포인트 더 지지한 거란 말이야.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라틴계가 남성들이 트럼프가 54, 해리스가 46. 오히려 요번에 트럼프가 8% 앞섰어요. 라틴계에서. 원래 이 라틴계 이 라틴계라든가 그쪽 표현은 당연히 민주당 표로 생각했는데 이래버렸다니까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흑인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남성들도 이거 아직 제가 퍼센티지 못 봤지만 흑인 남성들도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경합주였던 플로리다,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경합주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보수 쪽으로 된 거죠. 모르겠어. 트럼프가 아니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번 선거를 통해 알게 된 8가지인 거고,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이거는 이거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트럼프를 지금 흑인과 라틴계 남성들이 엄청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강하게. 이거 왜 그럴까? 특히 라틴계 왜 그러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이민자들, 근데 그냥 이민자가 아니고 불법 불법 이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규탄하고 그들을 막 진짜 개쓰레기 취급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누구냐면 멕시코계 라틴계거든요. 그러면 딱 생각했을 때 얼핏 그럼 라틴계들이 같은 라틴계인데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했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트럼프가 참 교활한 게 그 불법 이민자들 막지 않으면 지금 미국의 선량한 이민자들 라틴계 너희들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야. 좀 그렇게 갈아치기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라틴계 지금 미국 시민들이 제일 강하게 이민자 정책, 트럼프 이민자 정책을 지지하잖아. 저 사람들 넘어오면은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예전에 백인들 2016년에 백인들 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똑같은 전법으로 지금 흑인, 라틴계 남성 지지자들의 표를 막 얻고 있는 거예요. 저 불법 이민자들 단속 안 하면 너희들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근데 이게 통하는 거죠. 이게 통하는 거야.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은요,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라틴계 표도 중요하고 흑인 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깨버린 거죠. 그걸 깨버리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영리하게 교활하게 접근한 거야. 일자리 문제로. 그들 같은 라틴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얘네 넘어오면은 너희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니까. 그런 것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이걸 떠나가지고 라틴계 같은 경우가 라틴계만 그런 게 아니야. 인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요번에 트럼프 쪽으로 많이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이 전통적인 가치 있잖아요. 민주당은 진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중요하잖아. 근데 공화당은 그게 아니잖아. 공화당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라틴계라든가 인도계 같은 경우는 그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가치. 무슬림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그냥 모든 거를 너무 간단하게 이 사람은 진보야 보수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슈마다 다른데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전통적인 가족관이 있잖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 응? 4인 가족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끈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화당은 그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공화당은. 근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대한가족 막 그런 얘기하고 동성결혼 같은 거 인정하고 하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게 당연히 되게 이 인류에 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생각하는데, 그게 이런 정치에서 봤을 때는 안 통하는 거죠. 오히려 공화당의 가치에,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보수 가치에 훨씬 많이 공감을 하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런 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걸 잘 이용하면은. 그래서 라틴계 같은 경우가 요번에 특히 남성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 보수적 사회, 이런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야 실망감이 워낙 크다는 거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첫 번째 이슈는 CNN이었고요. 두 번째 AP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번에 트럼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로벌 지지자들이, 그 리더들이 트럼프한테 이번에 축하 메시지 보낸 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AP가 정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우선 뭐냐, 트럼프에 대해서 반응한 이 AP가 정리한 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트럼프하고 똑같지요. 친해, 아주. 원래 친했어. 근데 트럼프가 열받은 게 뭐냐면, 4년 전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네타냐후가 바이든한테 축하한다고 막 인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열받았지. 뭐 열받아, 당연한 거지. 그러면 네타냐후가 4년 전에 바이든이 이겼는데 너 왜 이겼어? 합니까? 당연히 축하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좀 열받아가지고 좀 관계가 소원해졌거든요. 그래도 뭐 두 사람 관계야 뭐 나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네타냐후가 역사적인 복귀를 축하한다. 당신의 귀환은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이는 거대한 승리이다라고 이번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젤렌스키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하루 만에 전쟁은 끝나는 거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번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국제 문제에서 힘을 통한 평화,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함께 평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번에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를 지켜봐야겠죠.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 그럼 뭐라고 했냐? 빅토르 오르반은요 아주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예요. 아주 열렬한 지지자. 너무 좋아하죠.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감옥의 위협, 재산 몰수, 암살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승리했습니다라고 막 엄청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마크 리터는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의 공격성,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트럼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문에 긴장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젤렌스키도 있지만 나토국들이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나토를 싫어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나토에 돈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나토 유지되는 거 뭐 미국 때문에 유지되는 거지 뭘.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푸틴하고 딱 미쳤다 있잖아요, 지금요. 누가 봐도. 일론 머스크도 푸틴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의심스러운데, 러시아하고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토하고는 손을 쓸 수밖에 없죠. 이번에 나토한테, 동맹국한테 방위비 증강 요구 엄청 할 건데, 또 나토를 트럼프가 어떻게 또 대우할지, 본인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뭐라고 했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따뜻하게 축하합니다. EU와 미국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별로 트럼프 당연히 안 좋아하죠.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보호주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특히 트럼프가 이미 지난 임기 때 어떻게 했어요? 지난 임기 때 유럽에 대해서 철강, 알루미늄에 관련해갖고 관세 엄청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사이가 안 좋았는데
트럼프 요번에도 그러고 남치요, 뭐. 트럼프는 그 동맹에 대한 그런, 동맹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맹들 사이 안 좋았거든요? 트럼프는 관계 없다는 거야. 관계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아니, 우리가 강국인데 어쩔 거야? 동맹국들이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라고 할 거야? 너희들이. 힘이 있어?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그게 통해 또. 통해. 우리나라한테 일본한테 트럼프가 막 함부로 하고 야, 너 돈 많이 내. 너희들이 이거 이 주한미군 주둔비 너희들이 지금보다 10배 내. 그럴 거란 말이야, 10배. 지금 10배를 요구하고 10배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우리하고 관계를 무슨 공정한 관계를 보지 않잖아요. 그냥 깔아뭉겨 보는 거 아니야. 싫어? 싫으면 어쩔 건데. 아마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특히 윤석열 같은 호구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 맞서고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도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죠. 또 영국의 총리 키어 스타머도 요번에 축하한다고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함께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마크롱은요. 마크롱도 한년 동안 함께 일했던 것처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트럼프 당선 딱 맞춰가지고 앞으로 유럽 방위라든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긴급회의 소집했다는 거죠. 하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도 미국과 독일은 오랜 기간 동안 번영과 자유를 위해 함께 일해왔다. 우리는 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탈리아의 구구 총리 등장했잖아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와 미국은 흔들리지 않은 동맹으로 연결된 자매국가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푸틴하고 시진핑은 입장이 안 나왔거든요. 대신 중국의 칭화대의 다웨이 교수가 모든 것이 어둡지는 않지만 도전이 기회보다 많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문제죠.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사적으로는 관계가 나쁘지 않대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 더 밀어붙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인도의 모디도 축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디도 나쁜 놈 아닙니까 이 새끼도. 나쁜 놈끼리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하고 잘 지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우리는 적대적인 국가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는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질 것 같은데 표를 못 내고 있죠. 너무 좋아하면 너무 티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티 안 내고 있어요. 티 안 내고 있어. 그런데 아마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거다 하면서 오늘 AP는 각 나라 정상들의 이런 축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낭만의 계절님이 아메리카 피플 해봐. 이거 트럼프가 했던 이 메시지인가 보죠. 미국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 자기를 뽑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길을 나아갈 것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진해용 검사 있잖아요. 진해용 검사, 이문정 검사 말고 또 진해용 검사가 사실은 우리 진보 지정에서는 뭐라고 할까? 현 정부가 아니고 그 윤석열 검사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막 쓰다 보니까 그래도 알려져 있는 검사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근데 진해용 검사 페이스북을 보면은 진해용 검사는 딱 봤을 때 예전부터 이 트럼프를 엄청 지지했죠.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왜 지지했냐면 글을 보니까 냉정하게 딱 결과만 보는 거야. 트럼프 때는 전쟁이 없었고 또 뭐래더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정부일 때 사실은 문제가 많았지. 트럼프 때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트럼프 때가 훨씬 더 평화로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보고 아 그런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근데 모르겠어요. 예. 오늘 가디언. 가디언이 엄청 걱정하고 있어. 가디언도 트럼프에 대해서 딱 썼거든요. 근데 가디언 글이 무서워요. 가디언 글이 뭐냐면 공포가 희망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공포가 희망을 이겼대요. 공포가. 이게 무슨 말이지? 트럼프가 다시 승리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포가 희망을 이긴 거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가디언 딱 제목 보면 알겠죠? How did it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놀라고 있는 거야. 근데 가디언 분석이 재밌어. 그 분석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긴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희망을 이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16년에 트럼프가 그 당선됐을 때는 정치적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알지 모르는 혹시나 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전과자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인종차별과 선동을 그냥 무지막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가디언은 이번 이 선택이 세계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카말라 해리스의 능력과 품격 또 여성 대통령으로 될 잠재력을 보았대요. 그리고 트럼프에게서는 비도덕성, 불경스러움, 또 이민자에 대한 비인간적 언행도 알았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거에 대해서 가디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트럼프가 정치적 죽음에서 지금 부활한 사건을 아마 앞으로 기이하게 열릴 것이다. 시대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마치 인류가 지금 히틀러 생각하면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사람들이 열광했지? 하는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미국이 어떻게 미국에서 트럼프를 당선을 시켰지? 저 범죄자, 거짓말쟁이 저렇게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앞으로 그렇게 말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 됐을 때 그때 백악관 앞에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등장한 거는 미국의 긴 역사에서 잠깐 벌어진 탈선으로 봤는데 그래갖고 다시 미국이 정상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트럼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디언은 막 놀라고 있는 거야 지금. 2021년 1월 6일 그 치명적인 의사당 그 폭동 사건에서 또 트럼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군중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수수방관했다는 거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해서 나왔고 트럼프는 나왔지만 트럼프는 그 이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정치적 기반을 재정비했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탄핵을 2번이나 당했고 그리고 2022년 중간선거에서 실패로 공화당 내 재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지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도전자도 있어요. 도전자가 없는 것도 아니야. 도전자 론 디센티스라든가 아니면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 나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도 트럼프가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가디언은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유명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성공한 사업가 그 상 있잖아.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트럼프의 책 엄청 유명하잖아요. 거래의 기술. 그 거래의 기술하고 트럼프를 진짜 원래 유명했지만 더 유명하게 만든 그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있잖아요. 어프렌티스. 그 두의 책과 이 다큐 리얼리티 쇼가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남아 있어 갖고
그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상 저게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은 잘해. 이런 상이 정확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지금같이 이 불안한 시대에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자신감, 이 포퓰리즘, 이게 크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엘리트에 맞서면서 그 솔직한 목소리로 대중의 감정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경제적 불안에 놓인 많은 중산층 및 젊은층 유권자들은 그를 경제적 포퓰리스트로 착각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 거야. 그렇게. 워낙 자신감이 있으니까 목소리에. 세 번째가 그 문화 전쟁에서의 선동가. 트럼프는 인종 갈등이라든가 젠더 이슈를 그냥 자극하잖아요. 대중적인 두려움을 정치적 무기로 삼지요. 야, 이민자들 위험해. 성소수자들 위험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 일반 지성인들도 이거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 계속 말하니까 이민자들의 위험성, 성소수자들의 위험성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위험한가? 그래서 선동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결집을 그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디언은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과 세계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내의 불안감과 글로벌 파장이 앞으로 다시 커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쇠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재선은 정치적 분열과 불안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디언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절망적이고 진짜 민주주의가 끝났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글이에요. 오늘 글. 알자지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당연히 썼겠죠. 근데 무서워. 이게 무서워. 뭐라고 합니까? 리벤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복수 행정부. 트럼프는 대놓고 난 복수할 거야. 아니 그러잖아. 복수할 거다. 트럼프가 지금 4년간 당한 게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지만 트럼프는 지금 막 쌓인 게 엄청 많거든요. 얼굴 봐요. 지금 화나갖고. 근데 트럼프가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선되면 나는 복귀하자마자 그 첫날부터 나는 독재자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막 얘기를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뽑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뽑아버리는 거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응? 트럼프가 그래서 난 당선되면은 첫날부터 독재자의 길을 걸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라 할 수가 없어. 트럼프한테. 막 독단적으로 하면은 너 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다고 했잖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많이 했냐면은 실제로 트럼프가 내부의 적을 상대로 미국 군대를 이용하겠다. 이런 말도 지금 거의 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또 지금까지 트럼프가 그런 선거 사기 관련해가지고 변호사와 그 민주당 인사들 요번에 다 기소하겠다. 기소를 왜 지가 해? 기소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 단행하겠다 약속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아예 대놓고 다 얘기를 했어. 그런데 대놓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당선을 시켰어. 그럼 트럼프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트럼프가 아까 말했지만은 백악관 복귀하는 첫날 나는 독재자가 될 거야 라고 발언했는데 그의 선거 공약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겠지. 정치 전략가 리나 샤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민주당에 대한 복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이번 정부는 공포스러운 정부가 될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들 있죠. 이거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아, 대단하다. 정치연구소 니스카넨 센터의 제프리 카바사시스 부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요번에 이민자 대규모 추방, 또 법무부 무기화, 수만 명의 공무원 해고 같은 트럼프의 공약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실현될 수 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뭐 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앞으로 나는 법무부를 이용해갖고 법무부를 무기화할 거야 그랬고, 공무원들 수만 명 해고시켜버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요번에 일론 머스크한테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한다는 거죠. 또 공화당의 프로젝트 2025라고, 이게 완전히 우익적인 정책인데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방정부 부처 폐지, 심지어 투표권 제한. 정확히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투표권 제한도 요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서 이 카바사비스는 뭐라고 하냐, 요번 트럼프 2기는 1기 때와 다르다. 1기 때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신봉자들과 못하고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과 했는데, 요번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유경험자가 아니고 트럼프를 절대 지지하는 완전 트럼프맨들만 골라가지고 요번에는 쓴다는 거죠. 행정부에 대한 기존의 제약이 사라졌고, 앞으로 트럼프가 더 과감하게 정책을 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공화당 안에서 반발이 많았는데, 이제 공화당 안에서 반발도 별로 이제 없을 거라는 거죠. 대단하다.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 에리카 프랜스 교수는 트럼프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을 받는다면은 이런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더욱 쉬워질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랜스 교수는 공화당이 트럼프 중심의 개인주의적 정당으로 변화하며 당내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회의 구조가 트럼프 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 장악했잖아 이미,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미국에서 상하원 다 이번에 트럼프가 장악을 했습니다. 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런 진보적인 신문들 있잖아요. 신문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다 멘붕이 왔어요. 지금 막 걱정하고 있어요. 아, 미국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겼으면 문제가 안 돼. 졌잖아. 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증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질 바이든. 야,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한 것 같아요, 좀. 이게 뭐냐면 질 바이든이 오늘 투표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복장을 보세요, 복장. 복장이 뭐예요?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이것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 SNS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빨간색? 이거는 공화당색 아닙니까? 이거 우연히 입은 겁니까? 절대 우연히 입은 게 아니죠. 질 바이든이 평상시에 빨간색 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오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위터와 이 SNS가 난리가 났어요. 이 폭스뉴스도 이거를 지금, 야, 빨간색 보여? 소셜 미디어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 질 바이든의 이 폭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되게 이슈화 시켰냐면은, 뭐 많은 사람이 이슈화 시켰지만, 그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유명한 인플루언서 누가 있냐면 이안 마일스라고 있거든요. 이 이안 마일스가 이걸 이슈화 시킨 거죠. 야, 질 바이든이 GOP 공화당의 색조인 빨간색을 입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바이든이 안 갔나 봐요. 그러니까 투표한 다음에 그 개표 보려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개표하는데 그 자리에
이 바이든 부부가 안 갔나 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겠죠. 왜냐면 근데 사실은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리슨 캠프 얘기가 많았거든요. 캠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해리스가 캠프를 꾸미는데 그 대선 캠프 안에 바이든 쪽 사람들도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안 도와준다는 거죠. 전혀 안 도와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 이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도 나온 적 있는데 오바마도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후반 와갖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약했잖아요. 개입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 대선 중간에 그 나이 문제 때문에 좀 이 치매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바뀐 거 아닙니까 억지로. 질 바이든은 끝까지 안 바꾸려고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 옷은 너무한 것 같아. 이 옷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옷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하겠지. 근데 난 이거 이해가 안 돼. 이럴 필요가 있을까? 정치인들이? 물론 바이든이 또 정치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끝까지 이젠 이게 남아요. 지금 우리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욕 많이 먹는 이유가 뭡니까? 임기 마지막에 선거를 도와준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 막 얘기할 때 홍남기 같은 새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지. 개입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선거에 개입이 아니고 이 뭐라고 할까? 이 도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최소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정책적으로 이런 거 하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호응해서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다 막아버리고 나중에 선거 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50조가 남아있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거 생각하실 때 지사들이 분노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선에 윤석열 때 진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막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질 바이든의 이런 태도를 이걸 어떻게 볼까? 참 웃겨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것도 크게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로이터 통신. 로이터는 그 이란 관련해 갖고 기사를 썼거든요. 이란도 긴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오바마 때 이란하고 오바마하고 사실 합의를 해가지고 잘 지낼 뻔했어요. 이란도. 근데 이때는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엄청 제재하면서 또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새끼 웃겨요. 그러니까 웃겨. 다행이에요. 오바마가 북한하고 잘 지냈으면은 트럼프가 북한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을 거야. 근데 오바마가 북한에는 전략적 인내 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트럼프는 뭐든지 처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 한 거고 오바마가 이란하고 잘 지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트럼프가 이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사실은 미국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다 잘 될 뻔했는데 트럼프가 다 깨버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란이 지금 트럼프 된 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이란이 미국 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거 별로다. 관계없어, 우리는. 딱 일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이 대선에서 승리한 거와 관련해가지고, 아직 하원이 안 끝났어요? 하원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아직 결과 안 났습니까? 봐야겠네. 네. 하여간 오늘 요 기사 로이터 기사는 뭐냐면 요번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대변인 파테마 모아제라니가 입장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미국 대선이
이란 국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미 대선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의 정책은 개인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필요한 대비는 이미 다 해두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제 2015년에 오바마하고 그 핵합의 했을 때 잘 지낼 뻔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란을 제재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급감했거든요. 급감하면서 정부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 정부에서 세금 인상하고 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메꾸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 물리는 등 그러면서 당시 물가 상승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다고. 이번에 또 걱정하는 게 트럼프 당선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관계없어. 트럼프하고 관계없어. 우리 다 준비돼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관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장 알 수 있는 게 지금 요번에 트럼프 당선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이란의 리알화 사상 최저인 1달러당 70만 리알 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래서 지금 이란 경제가 불안정하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BBC는 이스라엘 문제 다루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번에 네타냐후가 옆에 보이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입니다. 갈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해임시켜버렸죠.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갈란트 장군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시위가 발생했다. 그거거든요. 시위. 우리가 볼 때는 네타냐후나 그날의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니까 뻔할 거 아닙니까? 다 우파들의 또라이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좀 다르죠.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 갈란트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되냐면 온건파고 합리적인 인물로 간주가 돼요. 그래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납치됐잖아요. 납치돼갖고 어디냐면 가자에 있거든요. 가자. 인질범들이 있단 말이야. 인질로 잡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잡혀있는 인질의 가족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갈란트는요, 지금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인질들을 무사히 데려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양보를 할 수도 있다. 그랬어. 고통스러운 양보. 그러니까 뭔가 양보하겠다는 거죠. 하마스한테.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는 뭡니까? 네타냐후는 이제 나쁜 새끼예요. 사실은 그 인질들을 핑계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인질들 생명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이걸 핑계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승리하려는 거. 그 목적밖에 없거든. 그럼 인질들 목숨은요. 그래서 지금 그 인질들 가족들과 그리고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갈란트를 지지를 해요. 야,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데려오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네타냐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네타냐후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요번에 잘라버린 거죠. 너 너무 과감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그간 여러 차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갈란트가 또 하나 이 네타냐후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군 복무. 이스라엘은 군 복무가 의무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는 이 군 복무에 있어가지고 정통 유대인들? 이 해석이 맞나? 그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군 면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정통파 시민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갈란트는 무슨 소리야. 예외가 있으면 안 되지.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민들은
갈란트의 얘기를 훨씬 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타냐후가 이 갈란트를요, 2024년 10월 달에 한번 가자 지구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해임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대중들이 난리 나가지고 복귀를 시켰지. 그러니까 갈란트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 아마 차후 이스라엘 총리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 갈란트를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면요, 카츠 장군, 카츠, 아주 강경한 인물인데 이 카츠라는 사람을 앉혔거든요. 근데 지금 시민들이 갈란트 다시 복직시켜라라고 지금 엄청 시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BBC에 왔고요. 오늘 제일 재밌는 이슈는 아프리카 뉴스예요. 나 이거 보고 진짜. 근데 이게 아프리카 뉴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CCN, AP, 웬만한 언론에 다 올라와 있는 뉴스예요. 섹스 비디오 스캔들. 어디? 적도 기니. 여러분, 적도 기니라는 나라 아세요? 아프리카에 카메론하고 가봉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적도 기니. 인구가 한 180만 정도 되는 나라이고, 그 면적이 우리나라 수도권 있죠. 수도권의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이야. 큰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에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 여기는 독재국가죠. 지금 여기가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이름도 어려워.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은바소고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적도 기니의 2대 대통령. 근데 지금 통치를 몇 년 하고 있냐? 45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통치하고 있는 독재자예요. 45년. 1979년부터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자기 삼촌이에요. 삼촌이었던 프란시스코 마시우스 은게마였는데, 이 은바소고가 군인일 때 쿠데타 일으켜갖고 정권 뺏고 삼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한 10,000명을 죽였어요. 독재자. 그런 독재자가 지금 정권 잡고 45년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골 때려요.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적도 기니의 금융조사국 국장이에요. 금융조사국. 으로 따지면 금감원. 뭐 금감원 원장까지는 아니고 금감원 원장 밑에 있는 국장쯤 되겠죠. 그런 사람이야. 이름이 발타사르 앵골가. 그런데 이 발타사르 앵골가가 별명이 뭐냐면 잘생겼잖아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에서도 별명이 벨로라는 게 뭐 잘생김, 멋진 그런 거래요. 이거거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까지 이 나라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대요. 점잖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요번에 이 부패 스캔들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는데, 수사하면서 뭘 확인했냐? 400개의 섹스 비디오 파일을 발견한 거예요. 섹스 비디오를.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어차피 섹스 비디오에 있는 여성들하고 합의해서 한 거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섹스 비디오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다 사무실. 정부청사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자를 바꿔가면서 이제 섹스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섹스 상대가 누구냐? 그냥 일반 여성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여성들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 장관들 있잖아요. 그 장관들 부인, 대통령의 동생, 자기 형의 부인,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각 부처 장관들 부인들, 심지어 경찰청장인가? 경찰국장 부인,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이 자기 그 부서에서, 오피스에서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은 거야. 이게 요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근데 이게 웃겨. 공개 누가 했을까? 경찰이 압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SNS에 유포가 됐어요. 유포가 되면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지금 적도 기준은 공무원들 오피스에 지금 다 CCTV를 지금 다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지금 이 나라가, 더군다나 그 섹스 영상을 찍을 때 적도 기니 국기 있죠. 이 국기가 보이는데 막 한 거예요. 영상 다 못 봤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나라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 적도 기니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적 기준을 뭐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에 일환이 뭐냐면 공무원들 사무실에 CCTV 넣고 그리고 이 오피스에서 섹스하는 새끼들은 다 햄시켜버리겠다. 막 그렇게 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가십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부통령이 자기 그 이 트위터 옛날 X에다가 막 뭐 글도 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해외 외신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 기사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벌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오늘 해외 외신 사무리가 준비한 외신이었습니다.